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스페셜 에피소드. 한정판이에요? 네.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프리 에디션입니다. 내가 좋아해. 프리는 싫은데. 저희가 이제 일당백 인사드려야지. 예, 저는 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마른도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광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유료로 좀 전환을 하고 나서 네. 많은 또 청취자분들이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간만에 한번 또 특별판으로 저희가 조금 무료로 한번 이번엔 풀어볼까 합니다. 그냥 책은 아니고 책이 원작이었던 영화. 과거에 저희가 이제 종종 시도를 했었죠. 네. 저희 말고 정박님이랑 마도님. 정박님, 마도님이 영화가 책 잡히다라는 네. 이상한 제목. 그 제목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뭐야? 정민여의 영원한 이야기. 뭐야? 네버엔딩 스토리. 영화인데 네. 원작이 있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이야기예요. 오. 네? 아유, 순간적으로 하여튼 제목 하나는 기가 차게 짧은 시간에. 네, 우리 정민여님이 특히 이 시간은 조금 주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정민여님이 우리 중엔 유일하게 영국 영화가 영화도 자주 보시고. 영화 자주 보시고. 네. 아니 근데 영화에 대해서는 지식은 별로 없어요. 또 우리는 보통 그냥 어벤져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정민여님은 또 예술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보통 한국 영화 이런 거 시시해서 안 본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또 나 욕 먹잖아요. 한국 영화 비하한다고. 너 욕할 사람 없어.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 중에. 아니, 그래서 우리 정민여님이 이 시간만큼은 조금 더 앞으로도 종종 이 원작이 따로 있는 그런 영화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우리 정민여님이 좀 더 주도적으로. 저 너무 기대돼요. 아 그래요? 네. 또 정민여님이 생각보다 진행을 잘하시더라고. 지금 나한테 이제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민여님이 물론 이제 그래도 큰 틀은 똑같습니다. 결국 이제 해답은 우리 정박님이 주실 거고, 네, 우리 정민여님이 주도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오늘 선정한 영화가 이미 제목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냥 바로 말씀드리죠. 네. 이창동 감독의 버닝. 네, 버닝. 네, 버닝이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도 계시겠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네. 상실의 시대. 반응이 뜨겁던데요. 그러니까 좀 대중적인 책도 한 번씩 해야 되니까. 그런가 봐 진짜. 네. 저 오빠가 그렇게 하고 나서 되게 오빠 높이 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게 한 3-4권에 한 번씩은 있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하루키 소설을 소개를 해드리다가 또 마침 최근에 개봉한 버닝이라는 영화의 원작도 하루키의 네. 단편 중에 있다면서요. 예. 네, 저는 안 읽었어요. 전 읽었잖아요. 읽었어? 네. 영화와 원작을 다 이제 두고. 왜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키의 소설을 정말 딱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이거 하나였어요. 읽고 나서 이게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 하루키를 또 일본 평론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우리 정민여님도 아니 단편집만 2개인가 제가 읽었는데도 이게 이 내용이었나 저 내용이었나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 버닝은 원래 제목이 버닝이에요 그러면? 아니죠. 버닝은 뭐예요 원래? 헛간을 태우다. 헛간을 태우다. 일본에서 나온 책 이름은 헛간을 태우다인데 그걸 원작을 이제 영화하면서 우리나라에 마땅히 그렇게 헛간이 많지 않으니까 비닐하우스로 바꿨군요. 그것도 너무 깼어요. 헛간이랑 비닐하우스가 비닐하우스 너무 깨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헛간 용도로 쓰는 식으로 안 쓰는 비닐하우스를 그런 식으로 그냥 방치하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대치시킨 것 같아요. 제목은 또 이렇게 보면 재미있죠. 본래 무라카미 하루키가 헛간을 태우다가 설이 좀 갈립니다만 윌리엄 포크네의 소설 뭐였죠? 반버닝인가요? 반번인가요? 헛간 방화 이런 식으로 헛간. 그 소설을 하고 이제 많이 좀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포크너가 그런 책을 썼어요. 네. 반버닝. 반번인가요? 예, 반번인가요? 반버닝. 네. 그러니까 헛간 태우는. 그렇게 보면 따지고 보면 결국
애초 작품의 제목을 이번 영화가 그 다시 차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반번이라는 책이 또 있었군요. 네. 그 영화에서도 윌리엄 포크너가 나오죠. 예. 네, 나오죠. 주인공이 좋아하는 작가로 나오는데 그렇죠. 추천을 하죠. 몰라가지고 영국 사람이죠? 아니요, 미국. 윌리엄 하면 영국 아니에요? 토마스 기체 영국 이런 것처럼. 윌리엄은 다 영국 아니었나요? 윌리엄 왕자? 네. 여튼 이 버닝이라는 영화가 꽤나 지금 뭐 화제가 좀 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흥행도 안 됐더라고. 상을 일단 안 타서 그런가? 근데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팔릴 만한 영화는 또 아니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중적으로 잘 팔리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줄거리, 스토리 라인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토리가 명확해야지 사람들이 이게 쉽게 이해가 되고 다가오니까 이걸 받아들이는데 뭐 이 녹음하기 전에 정민현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열린 해석, 열린 결말을 본인은 선호한다. 네, 전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는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재작년에 왜 곡성도 약간 좀 비슷했었는데 곡성도 해석이 분분했었고 네. 그렇죠. 또 칸에서도 또 뭐 상은 못 받았지만 어쨌든 경쟁 부분에 뭐 들어가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곡성은 좀 히트를 쳤고 요거는 좀 히트를 못 친 게 좀 그게 유행어가 거기는 나와가지고 히트를 치지 않았을까요? 모시중원디. 네. 유아인 하나로 가는 게 좀 약했나? 곡성엔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런가요? 곡성은 황정민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천우희도 있었고 곽도원. 유명한 사람 많았네 곡성에는. 그러네요. 여튼 뭐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릴 영화가 바로 이창동 감독의 버닝인데 줄거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이창동 감독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창동 감독 그 뭐였죠? 맨 처음에가 초록물고기가 아마 처음인가요? 데뷔작이 초록물고기 데뷔작이죠. 그것도 너무 재밌게 봤고. 거기서 이제 그 한석규 씨가 빵 떴잖아요. 막둥이. 예. 그래서 그 막둥이 영화제인가도 나왔잖아요. 시나리오. 막둥이 시나리오. 네, 맞아. 네. 워낙 시나리오가 그때 한번 좋았어서. 거기에 이제 뭐 일산 막 개발될 때 그 조폭들 사이에 이제 조폭들한테 똘마니처럼 이용당한 애 얘기인데. 네.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하사탕. 그게 결국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였네요. 그렇죠. 네. 박하사탕 재밌었고, 그 다음에 미량도 괜찮았는데, 약간 오아시스 재밌었어요. 소리. 네, 오아시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량? 시. 네, 시. 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네, 할머니 포스터로 돼 있는 거. 네, 그거는 저는 조금 저랑은 안 맞았던. 그래도 꽤 많이 보셨네요. 다 보셨네요? 이창동 감독 영화 다 본 것 같아요. 거의. 그렇네. 상업영화로 나온 거는. 네. 그래서 이창동 감독의 이제 마지막 영화 이 버닝까지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았던 영화는 뭐 순위 매기가 어렵다. 네. 정말 팬이시구나. 그래요. 오아시스가 전 진짜 재밌었고. 오아시스 봤어요? 저는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다들? 전 초록물고기. 뭐야. 인도 무슨 영화 얘기를 해, 우리가. 이렇게 영화도 안 보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 우리 버닝 얘기할 거잖아요, 오늘. 그래도 그 사람, 이창동 감독이 작품 세계 꿰뚫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사실 이창동 감독은 소설가였거든요. 네. 그 경북대 국어 선생 아니에요? 예, 국어 선생님을 하다가 소설을 발표해가지고 그 소설을 쓰다가 이제 영화로 세계로 완전히 이제 발을 옮겨왔죠.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변신하는데 아주 능숙한 분인데 그리고 영화 만들 때 이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영화 만들 때 돈이 필요하니까 이 보통 소설가들이 대피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제 어떤 유명한 기업가라든지 정치인들의 자서전 대피를 해주는데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금액을 받고 당시 금호고루 회장 자서전을 써주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촬영한 거죠. 그래요? 네. 자서전 대필 사상 최고액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물론 썰입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그냥 근데 뭐 신춘문예 당선하시고 뭐 어쨌든 유명한 소설가셨으니까는 그 당시에 이미. 네, 뭐 80년대 소지라는 소설로 아주 그 단편, 중단편이었는데 아주 그러니까 그때 이 소설을 쓰면서 이런 어떤 예술 미학이 아주 뚜렷한 분이었는데
뭐 그것들을 다시 이제 영화 세계로 아예 아주 잘 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사실 원작 있는 영화 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작가 출신이 이창동의 영화 이런 게 참 좋은 거죠. 하여튼 뭐 이창동 감독의 영화 이제 버닝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라도 이게 뭐 스포가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스포 천지입니다. 네, 이거 들으시면 안 봐도 될 정도로 다 나올 거예요. 모든 얘기가. 맞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영화 안 듣고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영화 내용 모르고 보고 싶으신 분들 그냥 보시는 게 좋겠고. 보시고 나서 요거 방송을 들으면 그렇죠. 또 재미가 배가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아마 듣고 보셔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도 그렇게. 뭐 이런저런 뭐 우리들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봐야지 그냥 영화부터 딱 보기 시작하면 그냥 후루룩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예, 제대로 못 짚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시간이죠. 정민여의 영원한 이야기. 정민여의 영원이네요. 예, 정민여의 영원한 이야기. 우리 네. 일단 스토리부터 정민여님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요. 네. 유통회사 알바생인 종수가 나옵니다. 종수, 유아인 씨죠. 유아인 씨죠. 네. 이 종수가 어느 날 행사장 앞에서 우연히 어릴 적 동네 친구인 햄이라는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행사장이라는 게 이제 그 나레이터. 그렇죠. 이렇게 가게 같은 거 오픈하거나 뭐 열심히 춤도 추시고 털벗어 네, 고객님들 이렇게 뭐 모으는 호객행위하는. 맞아요. 네. 자, 그런 종수에게 혜미가 담배를 같이 피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술 한잔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담배 맛있게 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술자리에서 둘은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뭐 후에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둔 돈으로 여행을 간다고 얘기를 해요. 혜미가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를 모으면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한 300 모으면 갈 수 있잖아요. 300은 힘들어요. 그래요? 비행값만 해도 네. 4,500원 할 거야 아마. 아프리카는? 그리스 가실 때 얼마 들고 가셨습니까? 저는 좀 싸게 갔죠 그때. 그때 그리스가 120이었어요. 지금은 아마 한 200 할걸요 아마? 못해도. 왜요? 뭐 싸게 가는 방법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리스나 아프리카나 뭐 거리는 거의 비슷한데. 아 그래서 아프리카는 일단 비싸요. 왜냐면 직항이 없고 카이로가 옛날 카이로는 직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다가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혹시 있더라도 이 친구들이 갔던 예를 들면 뭐 남아공이라든지 뭐 케냐 이쪽으로 가려면 적어도 한두 번은 갈아타야 될 거고 비행값이 또 비싸요. 거기는 자주 있는 노선이 아니라 네, 미니멈 저는 300 봅니다. 네, 쿠데타도 있고 이러니까 공항에서 며칠간 억류도 되고. 네. 가서 근데 또 돈 쓸 게 별로 없잖아. 아프리카. 아니야. 그래요? 비싸 거기. 물가가? 그게 자기 현지인들한테는 뭐 쌀지 몰라도 네. 서양 사람들한테도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 갈 때도 되게 비싸게 가요. 이중 가격 제도를 그렇죠. 적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무슨 초원 투어 같은 거 하나 가려면 막 80만 원, 100만 원씩 내요. 그 안에서. 네, 아프리카 비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돈이 엄청 많은 언니가 있는데 아프리카로 신혼여행 가더라고요. 신혼여행? 신혼여행처럼 길게. 아니 어디 케냐 같은 데를? 케냐는 뭐 진짜 부자네요. 그래가지고 초원에서 하룻밤 자고 뭐 이런 거. 초원 투어. 뭐냐 이랬는데 보니까 그 셀럽들이 하는 거였구나. 비싸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아마 머물려면 그 주사 맞아야 돼요. 그렇죠. 네, 구토병 예방 주사 같은 거 맞으려면 제가 아는 뭐 PD는 6개 맞고 갔는데 애가 가기 전에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 주사가 되게 힘들대요. 너무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2000년대 초반에 아프리카로 이제 언론 출장을 가는 후배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좀 장기간 좀 더 위험한 지역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일반 병원에서는 주사가 없어요. 저 예전에 서울 저쪽 어디입니까? 저 중구에 있었던 메디컬 센터 그쪽에서 이제 가가지고 그 주사를 10개 이상 맞아야 되고 근데 본인이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 자기는 주사가 약간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약을 먹겠다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 정부 때 임동원 통일장관 했던 그분 같은 경우도 나이지리아 대사를 하면서 하루에 매일 그 약을 규칙적으로 말라리아 약을 먹다가 간이 손상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매일 먹어야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줄거리는 오늘 다 못하겠다.
여튼 그래서 아프리카로 이제 네, 가게 떠나게 되고.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가 있어요. 보일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네. 이 고양이를 잠시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돌봐주는지를 얘기해줘야지. 햄의 집으로 그래, 가죠. 나 이런 여자애들은 참 바람직합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자기 집에 있는 집에 그 비밀번호를 다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양이 돌봐주러 오는 그 길,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한 소개를 해주기 전에 이제 한번 또 미리 한번 와봐라. 아름다운 밤을 보내죠. 낮에. 낮이었나요? 낮에. 빛이 안 들어와서 밤처럼 느껴졌구나. 그 집이 되게 컴컴한 집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해미의 집으로 종수가 오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죠. 자, 시간이 흘러 해미는 예정한 대로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수는 약속대로 해미의 집을 찾아가서 고양이 보일에게 밥을 주고요. 거기서 마스터베이션을 하죠. 종종. 훅 들어올 줄 몰랐네. 자, 그리고 나서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던 날 해미가 귀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달라고 종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마중을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새로운 낯선 인물 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해미는 벤에게 여행 중에 만난 자신의 친구라며 종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셋은 그날 곱창 전골을 먹으러 가죠. 네. 셋이서 이제 술자리에서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종수는 파주 집에 갑니다. 종수가 이제 아버지가 사시던 파주 집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 살던 집. 네네. 그 집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공무원을 폭행하셨죠. 그러니까 아빠가. 예, 아버지가 분노 조절 장애로 공무원을 폭행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 집이 비게 되니까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그 집에 가게 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송아지를 돌봐야 되니까. 강아지 돌보듯이 송아지를 돌봐야 되는 거죠. 고양이 돌보듯이. 네. 이 종수는 항상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네요. 그렇네. 네,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가 사시던 파주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가 그 MBC 지금 사장님이시죠? 최승호. 네. 그 양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나오신 거예요, 이분? 깜짝 놀랐어요, 보다가. 친한 사이 같은데요. 감독이랑? 친하고 네. 최승호 사장님의 이력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버티고 그런 모습들이 거기서 사과하라는데 절대 사과 안 하시잖아요. 변호사가 그렇게 사과하라 그러는데 그 이미지를 높이 샀네요, 감독이. 네. 그게 그냥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셨나 보죠. 네, 그래서 최승호 현 MBC 사장님이 거기 출연해. 저도 맨 처음에는 보다가 저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저 되게 닮은 사람이 있구나. 네, 그래서 연기자 중에 그 사람이 있나 보다 했는데 두 번째인가 보니까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승호 사장인 게 더 확실해진 이유가 대사가 없어. 대사가 없어, 맞아. 대사를 한마디도 안 하시죠. 일부러 안 시킨 것 같더라고 그쵸, 보니까. 그쵸. 예. 하여튼 최승호 사장이 거기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얼마 뒤에 종수가 파주 집에 있는데 해미가 벤과 함께 종수네 집에 방문해도 되겠냐고 전화를 걸어옵니다. 네. 그래서 종수가 그래 집으로 와라 하게 돼서 셋이 이 집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대마초를 같이 피게 되죠. 그렇죠. 네. 벤이 갖고 온 대마초. 네. 그리고 대마초를 피다가 해미가 노을을 보면서 갑자기 옷을 벗어요. 옷을 벗으면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추는 그레이트 헝거 춤을 막 열심히 춥니다. 열심히 추고 나서 해민도 또 잠이 들어버리죠. 네. 그리고 나서 벤과 종수는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서 벤이 자신의 은밀한 취미인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것에 대해서 털어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종수는 벤과 해미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해미에게 넌 창녀처럼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옷을 벗니? 이런 식의 말을 또 던지게 되죠. 그럼 이제 약간 종수는 해미를 좋아하는데 그런 말을 하죠. 네, 종수는 해미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벤이나 자기 있는 데서 특히 이제 벤이 있는 데서 아마 그랬으니까 더 그랬겠죠. 네. 그 집에 마당에서 이렇게 막 상의를 다 벗은 채 춤추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투 이런 게 아마 있었는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상의 탈의는 자유인데 그죠? 네. 불꽃 페미 액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렇게 해서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 뒤로 종수는 해미를 만나질 못해요. 그 뒤로 전화를 계속 거는데도 전화도 안 되고. 그렇죠.
혜미는 그냥 그날 이후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혜미를 찾기 위해 종수가 벤을 미행하고 네. 벤이 살던 집을 찾아가게 되고 벤의 행방을 쫓게 됩니다. 벤하고도 한번 만나서 얘기도 하죠. 혜미 연락 되시냐고. 네네. 그러니까는 혜미는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종수가 벤이 사는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그 집에서 벤이 혜미를 죽인 것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네. 이 집에서. 종수 생각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종수가 벤을 죽이죠. 그 죽인 이유는? 찾아가서 죽이죠. 불 지르고. 그러니까 그 벤이란 놈이 혜미를 죽였기 때문에. 죽였다는 확신이 들었고 나름대로 종수는 확신이 있었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벌였을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라는 생각을 이제 종수는 한 거죠. 그래서 벤을 역시 마찬가지로 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칼로 일단 찔러서 뭐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칼로 여러 번 찌른 후에 차 그 포르쉐 그 차와 함께 기름을 부어서 다 태워버리죠. 거기 또 한번 버닝이 생깁니다. 대충 줄거리 뭐 이 정도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만 들으시면 왜 뭐 혜미를 죽였다고 생각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몇몇 그 사인들이 있었죠. 종수 생각. 그러니까 그 벤이란 놈이 자기는 뭔가를 이렇게 태우면서 막 희열을 느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를 태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 마을에서 탄 비닐하우스가 없었고 그리고 고양이. 그렇죠. 고양이. 보일이라는 고양이가 원래 혜민의 집에 있었는데 사라지고 없나 싶어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 벤네 집에 있었고. 근데 사실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고양이 이게 보이라라고 불러보니까 자기한테 왔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걔의 고양이가 아닐까, 혜미가 기르던 고양이 아닐까 이런 심정을 가진 걸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혜미가 차던 그 손목시계 이게 이제 종수가 선물로 준 건데. 정품 행사 당첨된 거죠. 사실 그것도 혜미가 준 걸 다시 종수가 혜미를 줘서 혜미가 차고 있던 건데 그 시계가 벤네 집에서 발견이 됐죠. 그렇죠. 벤의 어떤 화장실에 종수가 열어보니까 서랍 같은 걸 열어보니까 이상하게 여자들의 액세서리가 하나씩 있는데 못 보던 액세서리가 딱 있는 거죠. 바로 자기가 혜미에게 줬던 그 시계. 그러니까 이건 뭔가 컬렉트다. 연쇄살인마가 하나씩 그 어떤 기념품 같이 모아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벤이 이제 데려온 새로운 여자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여자의 스타일이 혜미랑 비슷한 스타일이고. 그걸 어떤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일단 세속적이지 않고 관계가 없어야 되겠죠. 순진하면서도 자기 표현 잘하고. 관계가 없어야 되겠죠. 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 아니 벤보다 그 여자의 주변에 어떤 인간적 관계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가족이 없거나 친구가 없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아무도 얘가 죽어도 찾지 않을 정도의. 그 아이가 예를 들어 옆에서 조금만 붕 띄워주면 잘한다 해주면 너무 흥에 겨워가지고 춤을 춘다든지 자기가 중국에서 이런 중국 손님을 상대할 때 이런 것들을 막 그냥 그래서 붕 뜨게 만들어주는 그런 데 잘 넘어가는 아이들. 자기 표현력을 교묘하게 자극시켜가지고 뭔가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주시하고 있고 나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을 주게 만드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잘 선발하더라고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종수가 뭐 주최하는 혹은 이제 종수가 함께 껴있는 그 친구들, 그러니까 잘 사는 놈들 모임에 꼭 걔를 불러서. 왜 놈들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뭐랄까 이게 태생적인 그쪽 세계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파티 갔다가 저 너무 적응 안 돼가지고 30분 만에 나왔잖아요. 진짜요? 네. 어느 정도 파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유흥을 하는 파티는 아니었는데 저는 외국에서 뭐 유학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랬는데 막 그런 유학 많이 한 친구들이 그 타워 팰리스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막 되게 막 자기들끼리 막 파티하면서 되게 그런 문화를 즐기더라고요. 상류층 아이들이. 그래서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그라들어서 거기 있다가 그냥 나와버렸죠 혼자. 거기 뭐 시계 같은 거 놓고 나온 건 아니고. 그럼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뭐 대략적인 줄거리는 대충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영화 안에서 굉장히
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징되는 물건들. 그렇죠. 이게 뭐지? 이게 왜 나왔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마 영화 보셨으면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또 영화 전문인이신 우리 마도님께서 이 영화의 제작 탄생 스토리를 아무도 모르는 걸 또 알고 계시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영화인들이는 아는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인가요? 우리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고 그 신문 보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김을 빼요? 처음에는 이제 그 NHK하고 하루키가 먼저 이제 둘이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하루키 시리즈를 이제 NHK하고 같이 만들기로 했었고 그 시리즈 중에 첫 번째 걸로 이제 이 헛갈 태우다를 이제 이창동 감독이 NHK에서 의뢰를 했었대요. 그럼 뭐 드라마로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뭐 영화가 되든 드라마가 됐든. 그래서 그 제작 참여에 NHK가 되겠군요. 그랬었다가 이제 작가 하루키는 이제 이창동 감독이 자기 영화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좋아했었어. 하루키가 이창동을 알아요? 알겠죠. 뭐. 그래도 나름 지금 말씀대로 오아시스라든지 고장인데 그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NHK하고 하루키하고 틀어져가지고 이게 좀 계속 연기가 되다가 그래서 작품도 처음에는 강동원 씨하고 그다음에 설리하고 어울린다. 어울리죠. 설리 어울린다. 그치? 그 스티븐 연 역할을 원래 강동원 씨가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것도 괜찮네. 네.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이게 그쪽 NHK하고 하루키하고 약간 막히면서 계속 연기가 되면서 강동원 씨랑 설리는 하차하고. 제작비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됐었나? 그 사람들 쓰기에는. 뭐 다른 그분들도 뭐 다른 프로젝트 들어가야 되고 막 하니까 이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유아인 씨만 이제 남게 되고 나머지 지금 이제 스티븐 연이랑 이제 전종서 씨가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연기가 일단 너무 훌륭했어요. 누구? 유아인 씨의 연기. 유아인 씨. 네. 그리고 그 나머지 배우들도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풋풋한 맛이 느껴지면서 그 작품이랑 되게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 여자 맞았어요. 주인공도 뭔가 어색한 듯하면서 한 연기가 정말 실제 그 캐릭터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 이게 너무 연기를 잘하면 현실감은 있을지 몰라도 이 캐릭터는 약간 현실성이 좀 없는 캐릭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물에 뜬 기름같이 안 어울린 듯한 연기가 이게 연기인지 아니면 연기를 못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더 뭐 단편이고 장편이고 통틀어서 처음 연기한 거더라고요. 전종서 씨가. 근데 이 묘한 느낌이 되게 오히려 되게 야한 느낌도 주면서도 그 위태위태한 아슬아슬한 느낌을 너무 저는 잘 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뭐 대교 약졸이라고 아주 크게 아주 뛰어난 거는 되게 서툴러 보인다. 약졸. 서투르게 보인다. 아주 교묘한 것, 아주 기교가 뛰어난 것은 서투르게 보인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대교 약졸. 대교 약졸. 졸렬하다 할 때. 이것도 하나 배워가네요. 네, 근데 노자가 한 말인데요.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죠. 영화에서 지금 보니까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놀랬던 게 원판 불변의 법칙 이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유아인이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를 보니까 그냥 정말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뭔가 불평, 불만, 뭐 때깔이 좋고 이런 느낌 전혀 안 들고 정말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너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확 들게 나오더라고요. 걸음걸이부터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담배 피는 것들 뭐 그리고 말 내뱉는 그 신용이라든지. 유아인 씨가 이제 물이 올랐나 봐요. 그 베테랑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재벌 2세가 그 재벌 아들 역할을 굉장히 잘했었는데 보통 그런 역할을 너무 잘 하게 되면 약간 서민 역할이 좀 아무리 해도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잘 변신을 했죠. 네, 완전히 대척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죠? 벤이 집이죠. 벤의 반포동 집. 정말 저도 저 독신 남자가 진짜 독신의 20대 남자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넓은 집에서 저렇게 우아하게 그리고 직업이 뭐냐니까 그냥 노는 게 일이고 일이 노는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종수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집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저 사람 개츠비 같다. 맞아. 근데 한국엔 개츠비가 너무 많아.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개츠비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벤도 살해당한다는 느낌을 좀 주는 거죠. 저는 21세기 한국판 위대한 개츠비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이 영화가 어떻게 틀어서 보면은. 네. 근데 개츠비는 이제 미국의 개츠비는 적어도 자기가 자수성가 했잖아요. 근데 여기 개츠비는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을 갖고 물려받은 거죠. 부모님 그럼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하고 또 가족들하고 이 모임 같은 거에서 식사하는 거 보면서 아 이렇게 우리는 뭐 그냥 뷔페라도 한번 가면 좋다 생각했는데 그 미술관이나 이런 전시공간 옆에서 사이드에서 탁 이렇게 몇 가족 만에 아주 이건 뭐 돈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닌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그레이트 헝거 있잖아요. 리틀 헝거. 네. 그거는 뭡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아프리카에 무슨 족이죠? 무슨 족이 하여튼 있는데 거기는 그 리틀 헝거랑 그레이트 헝거가 있고 리틀 헝거는 그냥 배고픈 사람.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헝거는 영원히 굶주린 사람인가요? 뭐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얘기가 처음에 이제 종수랑 혜미, 그러니까 유아인과 전종서가 만나서 첫 술을 할 때, 거기서 이제 그레이트 헝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리틀 헝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배고픔, 정말 배가 고프다. 피지컬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식량을 찾아다니는 거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레이트 헝거라는 것은 영적인 기아 상태, 배고픔인 거죠. 그래서 이제 리틀 헝거에서 그레이트 헝거로 갈수록 그 사람은 위대한 영혼이 된다. 뭐 이런 식인데 저는 보면 이게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서는 안 나오는 대목인데 우리 지난번에 상실의 시대 하면서 무라카미 하루키 다룰 때 결국 아버지를 다루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레이트 헝거라는 게 결국 아버지로 상징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질서, 세계에 의미를 주는 존재, 대상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성형도 했고 성형을 해서 가짜는 아닌데 성형도 하고 어쨌든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사실은 이제 신용불량으로 해가지고 사실 돈 그래 써가지고 부모님한 이제 어머니와 언니한테 사실 쫓겨나 있는 상태고. 근데 그런 걸 자꾸 뭔가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거짓을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하려는 게 뭡니까? 팬트마임이잖아요. 팬트마임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하나하나가 장치다. 네네. 그 판토마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귤 깔 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없는 귤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귤이 없다는 걸 잊어야 된다. 맞아.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뭐 소설에서 그것 때문에 주인공이 그것 때문에 반했다고는. 왜냐하면 소설에서도 그 대목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무슨 때는 의미일까요? 그 혜미가 어디선가 들었던 그럴듯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꼬실 때 그 얘기를 하면 있어 보이고 좀 뭔가 대단해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자꾸 없는 거를 있는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는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보여주려고 하면 그 자체가 사실 뽀록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래 맞아.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사람을 알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뭐 여기에 관심이 많고 나는 영화에 관심 많고 보석에 관심 많고 진짜 관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보고 그 사람이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어떤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어떤 주제는 끊임없이 회피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것들을 알면 그 사람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건 여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하든 안 하든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말을 하고 이런 것 그걸로 해가지고 사람을 안다든지 세상을 속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더 그 사람을 극명히 드러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어떤 상태를 지금은 분명히 배가 고프고 없는 걸 먹어가지고 허기감을 채우려 할 때 그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겠어요.
내가 지금 있는 걸 아무리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있다 없다에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러면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거죠. 있다 없다를 바꿔야지 내가 사실 그 프레임에 사로 안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냐 하면 정신분석학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으로 이거를 억압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억압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없는데 아무리 내가 있다고 아무리 나를 세뇌해도 네. 이게 없는 것을 난 알 수밖에 없는데 내가 없는 걸 아예 잊어버리면 진짜로 내가 그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정신승리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죠. 여우가 신포도를 보고 저 포도는 쉬었을 거야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포도를 못 먹는다는 것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포도를 보고 그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있는 포도를 아예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정신승리로 해버리면 그 자체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귤이 있고 없고 요 얘기는 이제 사실 우물에도 적용이 되고 네, 맞아요. 고양이한테도 적용이 되고 맞아. 이제 이게 있었나 없었나 이제 사실 다 헷갈리게 되는 거죠. 예. 이 영화 전체적으로 하여튼 뭐 하나 확실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그만큼 불확실하고 우물이라는 존재 하나에 대해서 어머니의 기억은 분명히 있었다고 그러고 그렇죠. 혜미도 있었다고 하는데 혜미 엄마와 혜미 언니는 절대 그런 거 없었다고 그러고 이게 그 이장님도 없었다고 그러고 이거 분명히 하나였던 우리가 물리적 실제라는 것들이 한 20년 전에 그걸 하나 갖고도 지금은 서로 달라지는 거죠. 갈래가 달라지는 거죠. 그 부분은 약간 저 곡성이랑 좀 닮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뭐가 있을 수도 있는. 이 영화가 어쩌면 그 유아인 그러니까 종수의 대체적인 시각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도 종수가 보고 종수가 기억하는 것이지 사실 객관적 팩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종수의 희망이 뭡니까? 작가잖아요. 소설가라는 것들. 애초 소설 원작도 이제 주인공이 소설가로 나거든요. 헛간을 태우다도. 그 소설가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사실은 소설가는 거짓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듯한 개연성 있는 허구를 만드는데. 그러네 또. 그런데 더 재밌는 게 그 개연성 있는 아주 거대한 허구를 만들려면 세목들 있죠. 굳혀진 부분 하나가 아주 진실해야 돼요. 그게 진실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들이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납득이 안 되니까. 사실은 종수가 여기서 보면 작가가 소설가를 지망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다 찾아가잖아요. 누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고 찾아보고 관리하고 물어보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벤이라든지 하다못해 햄이라든지 이 뭔가가 계속 불투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계속 베일을 치잖아요. 이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실과 진실을 접근하려면 할수록 계속 베일을 치고 파악이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더 재밌는 게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이 종수가 사실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가로서 세상과 맞서가지고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허위라든지 거짓에 대항해서 불을 지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바로 종수가 작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대한 거짓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혜미를 죽인 범인은 종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꼭 혜미를 죽인 게 종수라고? 아니 종수가 혜미를 죽였다고는 법적 소송 들어옵니다. 유아인 씨 사랑합니다. 네. 아니 종수가 혜미를 죽였다기보다는 이 벤이 혜미를 죽였다고 그냥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죠. 그 이 영화에서는 그 무엇도 있다 없다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혜미도 벤이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벤이 죽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냥 장치일 뿐인 거지 실제로 죽인 장면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암시들만 주면서 관객들에게 이거는 그냥 열린 해석으로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수 혜미는 같은 그냥 경우 자기 혼자 사라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한 장치를 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대로 혜미의 시계가 벤의 어떤 컬렉션에서 발견되고 또 혜미가 길렀다는 걸로 추정되는 고양이가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니까 왔다. 이런 걸로 벤이 혜미를 죽였다. 이건 좀 너무 일차원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종수를 따져보면 오히려 혐의가 더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수가 아까 그 말 있잖아요.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없다는 것 자체 잊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혜미를 죽였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되는 거고 또 종수의 아버지가 뭐 그게 1차 증인은 아니지만 이제 분노 조절 장애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종수 같은 경우도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분노들이 절제되지 않는 분노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특히나 또 재미있는 장면이 벤이 자기 집을 찾아와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태운다. 2달에 한 번씩 태운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위에 꿈을 꾸잖아요. 맞아요. 꿈을 꾸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분노조절 장애로 엄마를 계속 구타를 해가지고 엄마가 도망을 이제 집을 나가게 됐고 그때 아버지의 명령으로 엄마의 옷을 자기가 불태우는데 그때부터 그런 엄마의 옷을 불태우면서 눈물 슬프고 이런 게 났는데 그런 말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종수가 꿈을 꾸는데 비닐하우스가 불타잖아요. 근데 불타는데 그 아이의 표정이 마지막에 보면 묘한 미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비닐하우스라는 게 만약에 하나의 사람이고 벤이 항상 주장하잖아요. 난 오늘 사전답사를 갖고 물론 이제 벤의 죽음을 위해서는 사전답사를 갖고 오늘 비닐하우스 대상은 아주 가까이 있다. 아주 우리 주변 가까이 있다. 그래서 벤도 이제 하나의 어떤 연쇄살인마 혐의도 주지만 마찬가지로 그 말에 들어가지고 종수가 꿈을 꾸는데 종수의 꿈에서 비닐하우스를 불태우면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장치가 되고 또 혜미를 보고 창녀라고 한다는 것들. 남자들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은 함부로 벗는 것은 창녀와 같은 거야라고 할 때 그런 분노들 이런 것들이 묘하게 깔려가지고 이건 조금 더 과한 해석인데 종수가 좋아하는 이제 포크너 소설이 대표작이 음양과 분노라고 하거든요. 네. 그 음양과 분노는 본래 셰익스피어 맥베스에 나오는 대목인데 이 세상이란 건 결국 의미 없는 음향과 분노의 어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음향, 사운드 앤 퓨리즈. 음향과 분노.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맥베스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셰익스피어 비극. 안 봤어요. 네, 맥베스에. 맥베스 몰라요? 아는데 뭐 안 봤다고. 그러니까 맥베스 장군이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는데 그 마녀들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그죠? 왕에 오를 수 있다 해가지고 결국 자기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자에 올랐다가 결국 나중에 자기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인생은 연극 무대라고 하는 가장 통속적인 비유가 바로 맥베스에 나오죠. 인생은 무대라는 게 바로 맥베스에 나오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무대고 애들은 태어날 때 왜 우는 줄 아느냐.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한마디로 사운드 앤 퓨리즈다 이거죠. 음향과 분노.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음향이라는 게 여기서는 그런 거죠. 의미 있는 음성이 아니고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 웅성웅성한 거 있죠. 시장 사람들이 웅성웅성해가 막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흥정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 우는 소리, 웃는 소리 막 뒤섞여가지고 이게 뭐 하나의 어떤 뚜렷한 분절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웅성웅성한 거. 진실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거죠. 웅성. 그리고 분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시장 통해서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고 서로 적의를 가지고 오해에 기반해서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화염과 분노가 바로 거기서 제목이 하나 분노 나온 건데 그런 분노, 감정의 어떤 그 집적들이라는 거죠. 감정들이. 아주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게 아니고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감정들이 툭툭 튀어나온 것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바로 음향과 분노인데.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맥베스에 나오는 대목인 거죠. 바로 근데 이제 포크너가 바로 그를 인용해서 제목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종수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가 포크너고 이 포크너가 그 제시한 음향과 분노도 이 영화하고 비춰보면 아주 해석이 좀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영화 첫 장면에 보면은 왜 그 시장이랑 그 여러 가지 소음들 뭐 자동차 소리 막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뭐 나레이터들의 막 그런 소리 막 이런 게 엄청 뒤섞이면서 진짜 웅성웅성한 느낌 들거든요. 첫 그리고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은 분노잖아요. 완전히 칼을 가지고. 기승전결이 딱 그렇게 맞네. 소름 돋았어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역시 정박님의 해석을 또 들어봐야 돼 우리는.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듣고 보니까 진짜 종수가 결국은 살인하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여자애네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그치. 그 여자 없을 때 혼자 거기 가서 막 자유도 하고. 약간 좀 변태적인 성향도 좀 있는 거고. 변태보다 이제 이 친구가 한국에 개츠비가 너무 많아. 라는 딱 그 한마디 말이 상당히 저는 딱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른바 상류층에 대한 뭐 뿌리 깊은 분노 같은 것들. 그 뿌리 깊다기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뿌리 깊은 분노라기보다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만날 일이 종수가 만날 일이 몰랐는데 갑자기 알게 된 거지. 근데 이 보면 종수나 혜미는 삶의 가장 극한 경계까지 몰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혜미가 살고 있는 그 후암동의 가장 그 옥탑방. 종수는 파주 바로 대남방송에 돌려는 우리 최북단 전쟁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최북단 바로 대남방송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의 가장자리 벼랑 끝까지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정말 그 반포동에 살고 있는 벤의 그 저택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빌라. 네. 이걸 비교해 보면 정말 저는 이승과 저승 같다 이런 느낌까지 서로 완전히 만날 수 없는 세계를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접촉한 사람들은 서로 다 비극을 맞는다 이거죠. 벤도 죽게 되고 해미도 사라지게 되고 종수도 사람을 살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계와 세계를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네. 갔다가 제대로 잘 못 돌아와 가지고 결국은 다 이런 파멸로 결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야,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종수가 해미를 죽였다는 거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처음 생각했네요. 네. 맞아요. 저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글을 읽고 왔는데 이 정박님의 해석이 가장 신선했어요. 아, 제가 해석한 건 아니고 저하고 같이 영화를 본 네, 제 여친? 네, 제 여친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우리 1부에서는요 요 정도로 하고 그 영화에 나온 수많은 사인들 그것들 한번 해석하는 시간을 또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 2편으로 역시 무료로 돌아오겠습니다.